화를 잘 내는 성격은 없다. 분노라는 감정을 자주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다. 감정 사용법만 바꾸면 되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성격은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성격을 바꾸기 위해 굳이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다. 그저 가지고 있는 성격 사용법만 바꾸면 된다. 아들러는 어린 시절 스스로 화내지 않기로 했더니 정말 화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화내는 사람이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성격을 전환했을 뿐이다. 이런 방법으로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정신적 소유물의 카탈로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더욱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분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다루는 방법과 사용 빈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격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만약 소유물을 바꾸는 것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계속 사용해온 소유물이기에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한 새로운 소유물을 가지는 것에 대해 반발심이나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용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성격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스스로 바뀌고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도 바꿀 수 있다. 성격을 바꾸기 어려운 나이는 몇 살 정도냐고 묻자 아들러는 죽기 하루 이틀 전까지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으니 용기가 샘솟지 않는가? 현재의 성격은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꾸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면 우선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는 밝다, 어둡다와 같은 표층적인 것이 아니다. 그 근본에 있는 핵심적 신념, 즉 자기 개념, 세계상, 자기 이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가족 구성 분석이나 조기 회상이라 불리는 유소년기 기억 분석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직접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써나간다. 그러나 종이에 한 번 썼다고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익숙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바뀌어가는 자신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살아온 인생의 절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기인한다. 세속을 등지고 사는 도인조차 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세속을 떠나 홀로 사는 사람도 실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마을에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버린 도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 섞여 사는 것을 거부한 채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살며 자급자족 생활을 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불이 나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그러자 도인도 마을 사람들이 옮겨간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다른 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도인은 대인관계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세속의 욕망을 버린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줄 마을 사람들이 필요했을 뿐이다. 세속을 등지고 도인으로 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니 관객이 없는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었으리라. 인간의 모든 고민은 결국 대인관계에 닿아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법이다. 요즘 좀 우울해요. 바빠서 쉴 수가 없어요. 마치 내면의 고민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대인관계의 문제다.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을 당해낼 수 있어야지라는 말은 개인의 내면적인 고민이 아니다. 그 속내에는 내 나이치고는 제법이지 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다. 요즘 좀 우울하다라는 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울하다고 느낄 만큼 자신이 섬세하고 솔직한 사람임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쉬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라는 말도 자기가 바쁘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지 결코 풀죽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내면의 고민을 토로하는 것 같은 말도 결국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자신의 우위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 이것을 이른바 사용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우리의 모든 말과 감정에는 상대가 있고 목적이 있다. 앞서 말한 도인의 예처럼 늘 관객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로 귀결된다. 질병이나 신경증도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다. 병에 걸리면 특별한 존재가 되어 상대방보다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는 병이 무기다. 결국 모든 것은 대인관계의 문제다. 고민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바로 우주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로 귀결된다. 이를테면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고민도 결국 대인관계에 기인한다. 만약 일이 잘 안 풀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상사나 주위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일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상사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대인관계에 기인한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본다. 즉, 실직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은 회사나 사회라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공헌해야 할지 늘 고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 그 자체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대인관계의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다면 우주에서 혼자 사는 수밖에 없다. 결국 대인관계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인생에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업무 관계, 두 번째는 교우 관계, 세 번째는 애정 관계다. 뒤로 갈수록 해결은 어렵다. 모든 인생의 과제는 대인 관계로 집약되며 그것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아들러는 말한다. 그것은 업무 관계, 교우 관계, 애정 관계이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 아들러는 이 세 가지를 통칭하여 인생의 과제라고 불렀다. 한 남자 회사원이 영업을 할 때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말이 술술 나오는데 동료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면 긴장되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남성은 여성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척 떨린다고 했다. 이는 아들러에 의한 세 가지 인생의 과제를 근거로 생각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영업이란 업무 관계다. 이는 대인 관계 중에서 가장 쉬운 과제다. 그보다 어려운 것이 교우 관계와 애정 관계다. 즉, 동료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이성과 사귀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보다 동료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이성을 대할 때 긴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교우 관계나 애정 관계는 업무 관계보다 훨씬 깊은 대인 관계이니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차차 제시하도록 하겠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해주지 않는다는 고민은 본인만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나를 소중히 대해주지 않아. 내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아. 등과 같은 이유로 상대를 동료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는 교우 관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건전한 인간은 설령 자신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동료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신만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평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며 누구나 중심에 서 있다. 당신만의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 교우 관계는 업무 관계와 달리 명분이나 역할 등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다. 그래서 더욱 어렵다. 업무 관계에서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우 관계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교우 관계보다 어려운 애정 관계에서도 똑같이 상대를 비난하며 힘들어할 것이다. 모든 관계에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교우 관계나 애정 관계에서 실패한 후 그 쓴맛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업무 관계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주말이나 휴일조차 두려워한다. 휴일도 없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워커홀릭이라 불리는 그들은 대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일까? 물론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교우 관계와 애정 관계의 과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일에 열중할 뿐이다. 아내랑 눈만 마주치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집사람이 잠들 때까지 회사에 있다가 밤늦게 퇴근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애정 관계에서 도망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업무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들이 업무 관계에 열중하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닥친 교우 관계나 애정 관계의 과제에서 도망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미래의 교우 관계나 애정 관계의 과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업무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결혼하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 아들로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혹시라도 결혼에 실패하는 망신스러운 꼴을 남에게 보이느니 그냥 도망치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일이 바빠서 친구가 안 생긴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리며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